초강대국 미국이 이제 대한민국 없이는 국가 안보의 핵심인 원전조차 지을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천하의 미국이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펜타곤의 90일간의 긴급조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3만 명이 넘던 원전 기술자는 4천 명으로 급감했고 19조 원을 쏟아부은 건설 현장은 거대한 폐허로 변했습니다. 그 사이 중국은 16개국의 원전 노선을 장악하며 미국의 목줄을 죄왔습니다. 결국 미 국방부 브리핑실에서는 당장 한국에 연락하라는 절박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50년 전 기술을 배워갔던 제자나라 대한민국이 이제는 스승인 미국을 구원하게 된 이 압도적인 반전의 전말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아서 벤스입니다. 저는 미국 국방부에서 수석 에너지 안보 전략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 군대와 동맹국들이 언제나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키는 역할이었죠. 적국이 우리의 전력을 끊어 무력하게 만드는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 그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저는 그 일을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사무실에서 보냈습니다. 보고서를 읽고 데이터를 검토하고 전략을 문서로 정리하며 숫자를 표로 정리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어깨에 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올라갈 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죠. 그곳이 제 세계였고 익숙하고도 평범한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날 금요일 아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군 전체의 두뇌 역할을 하는 버지니아주에 있는 펜타곤 건물 안 제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은 늘 그렇듯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회색 건물들, 넓은 도로, 천천히 흔들리는 깃발들. 저는 동유럽 연료 공급망에 관한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 보안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통화는 짧았습니다. 마커스 리드 수석 국가안보조정관은 말을 길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국방장관실 옆 회의실로 올라오라고만 했습니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묻지 않아도 됐습니다. 마커스 리드가 지금 당장이라고 하면 커피를 마저 마실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엘레나 코스타스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가전략정보국 국장인 그녀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정보 책임자 중 한 명이었죠. 그런데 그날 아침 그녀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감당하기 쉽지 않은 내용을 들고 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파일 하나를 제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표지에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기밀. 파일을 열자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국이 지난 3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을 14건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남아메리카 전역이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이미 원자로 6기가 건설 중이었고 이집트와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도 계약에 서명한 상태였습니다. 여러 나라가 줄지어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맡기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사업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은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준다고 해서 시설을 완공한 뒤 열쇠만 넘기고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원자로는 60년 동안 가동됩니다. 그 기간 내내 연료를 공급받아야 하고 부품을 교체해야 하며 기술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받은 기술자와 엔지니어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유지 보수를 해야만 돌아갑니다. 만약 공급을 끊겠다고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발전소는 멈춥니다. 불이 꺼지고 병원이 멈추고 경제가 흔들립니다. 선택권은 사실상 없습니다. 거절하는 순간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장기적인 의존 구조였습니다. 중국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14개 나라의 전력과 산업을 자신들과 연결해 놓고 있었습니다. 마커스 리드는 국방장관의 지시를 전했습니다. 90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답해야 할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미국은 지금도 자체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능력이 있는가? 둘째, 중국이 이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간다면 미국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작은 짜증이었죠.
미국은 원자력을 처음으로 실용화한 나라입니다. 세계 최초로 원자를 분열시켜 전기를 만들어냈고 핵 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했으며 연료 보급 없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잠수함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 우리가 원자로 하나 제대로 건설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솔직히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커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존심은 잠시 내려놓으라고. 문서와 데이터만 보지 말고 직접 가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공장과 조선소, 건설 현장을 두 눈으로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읽지 말고 가서 보세요. 그날 오후 저는 첫 번째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목적지는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였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조선소가 있는 곳이었죠. 해군의 핵 추진 군함들이 건조되고 정비되는 장소, 항공모함과 잠수함이 만들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미국의 핵 역량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 현장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뉴포트 뉴스에 도착해 시설 관리자 토머스 밀러와 함께 정문을 통과했을 때 저는 거대한 산업 현장의 활기를 기대했습니다. 기계 소리와 열기, 금속 냄새, 분주하게 움직이는 노동자들. 미국 해군을 떠받치는 정밀한 작업들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제 앞에 펼쳐진 장면은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건식 도크에 핵 추진 잠수함 한 척이 23개월째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기 정비를 위해 들어온 배였고 원래는 14개월 안에 바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정일보다 9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유는 예산도 정치적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숙련된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토머스 밀러는 저를 원자로 정비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작업대들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원자력 수준의 용접공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섭씨 300도의 고온과 160기압의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작업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 환경에서 용접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단순한 정비 문제가 아니라 언제 사고로 이어질지 모르는 위험이 됩니다. 이 기술은 교과서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훈련과 수천 시간의 실제 작업을 통해 몸에 익혀야 하는 능력입니다. 손끝의 감각과 재료의 반응을 몸으로 이해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뉴포트 뉴스의 핵 용접공 평균 나이는 60살을 넘고 있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5년 안에 은퇴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그 뒤를 이을 젊은 견습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인력을 길러내는 과정 자체가 끊겨 있었습니다. 이들이 몸으로 축적해온 기술은 은퇴와 함께 사라질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무너지면 단기간에 다시 세울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밀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국은 1996년 이후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를 단 한 기도 완공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거의 35년 동안 새로운 원자로 건설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관련 산업 생태계가 서서히 무너져 왔다고 했습니다. 특수 부품을 만들던 공장, 숙련 인력을 키우던 교육과정, 대형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엔지니어와 책임자들. 일이 없으니 하나씩 사라졌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는 잠수함을 바라봤습니다. 비어있는 작업대와 지친 얼굴의 토머스 밀러를 함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이틀 전 저는 미국의 역량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회의실에서 받은 빨간 도장의 파일,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장면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적의 공격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할 손이 사라지고 있어서 멈춰있는 핵 전투함. 무언가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실체를 확인하기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뉴포트 뉴스에서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조선소 한 곳만 보고는 국방장관 책상 위에 올라갈 보고서를 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체 흐름을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펜실베이니아로 날아갔고 차를 빌려 피츠버그 주변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한때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지대 중 하나였던 곳이었죠. 수십 년 전만 해도 피츠버그 일대의 제철소와 중공업 공장들은 미국 원자력 산업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원자로 압력 용기, 증기 발생기, 특수 배관 시스템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 부품들은 정밀한 치수로 제작되어야 했고 군사 수준의 시험을 거쳐야 했으며 연방 규제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만 원자로 근처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해내던 곳이 바로 피츠버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이 남아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한 풍경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공장들을 하나씩 지나쳤는데 문마다 쇠사슬이 감겨 있었습니다. 건물은 그대로 서 있었지만 내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지붕은 내려앉고 있었으며 갈라진 주차장 바닥 틈 사이로 잡초가 자라 있었습니다. 한 공장 앞에는 녹이 심하게 쓴 간판이 떨어져 흙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야 글자를 알아볼 수 있었는데 한때 원자력 공급망에서 이름을 알리던 회사였습니다. 이제는 녹과 침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몇 군데는 아직 운영 중인 공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곳에서 책임자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대화의 내용은 거의 같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원자로 내부에 들어가는 원자력 수준의 정밀 부품을 지금도 생산할 수 있느냐고요.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책임자는 이미 몇 년 전에 그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원자력 수준의 제조를 유지하려면 특수장비, 까다로운 품질 관리 체계, 그리고 부품 하나하나를 인증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문이 들어오지 않는데 그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경영적으로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정유 공장이나 화학 공장에 들어가는 일반 산업용 파이프와 연결 부속품 생산으로 전환했습니다. 요구 기준은 더 낮고 수요는 꾸준했으며 수익성도 더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같은 질문을 덧붙였습니다. 만약 다시 원자력 수준의 생산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고요. 두 사람 모두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공장 안을 둘러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몇 년은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특수장비를 새로 들여오거나 다시 제작해야 하고 품질 관리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인증받아야 하며 무엇보다 실제로 원자력 수준의 생산을 이해하는 엔지니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해봤던 사람들은 이미 은퇴했고 일부는 세상을 떠났으며 최근에 직접 경험한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뉴얼을 건네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지식은 현장에서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험이 끊기면 기술도 함께 끊기는 구조였습니다. 피츠버그를 떠나 저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VC 서머 원자력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펜타곤에서 여러 번 보고서를 통해 읽었던 곳이지만 현장을 직접 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VC 서머 프로젝트는 미국 원자력 산업의 부활을 상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부지에 새로운 원자로 2기를 건설할 계획이었죠. 규모는 약 19조 원에 달하는 대형 공사였습니다. 2개의 대형 전력 회사가 참여했고 연방정부도 지원했습니다. 자금, 정치적 의지, 산업적 상징성까지 갖춘 프로젝트였습니다. 한동안은 미국이 오랜 공백을 깨고 새로운 상업용 원자로를 완공하게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차를 세우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공사는 중단된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원자로 경납 구조물의 콘크리트 벽은 절반 정도만 세워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견고해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오랫동안 손이 닿지 않았다는 흔적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콘크리트 표면에는 초록 이끼가 퍼져 있었고 건설 장비는 자리에 그대로 있었지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대형 크레인 한 대가 팔을 위로 뻗은 채 멈춰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방치되었는지 페인트가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이곳에서 벌어진 일의 의미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단순히 자금이 부족해서 중단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속이 비어버린 산업 시스템이 버티지 못해 무너진 사례였습니다. 실제로 원자로 건설을 경험한 숙련된 건설 관리자가 부족했고 인증된 부품을 일정과 예산에 맞춰 공급할 전문 업체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원자력 건설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나라가 갑자기 대형 원자력 건설을 다시 해내겠다고 나선 셈이었습니다. 일정은 계속 밀렸고 비용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결국 관련 회사들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수조 원이 투입됐지만 원자로는 완공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멈춰선 크레인과 이끼 낀 콘크리트 벽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한때 공사 차량이 오갔을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 시동을 걸기 전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뉴포트 뉴스에서 시작된 숫자들이 이제는 분명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1980년대 미국 제조업체들은 원자로 건설에 필요한 부품의 약 95%를 국내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들판에 서 있었을 때 그 비율은 30%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때 3만 명이 넘던 원자력 산업 전문 인력은 이제 4천 명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공장, 엔지니어, 인증된 공급업체, 숙련 기술자들로 이어지던 공급망 전체가 35년의 공백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단일한 실수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를 오랫동안 만들지 않으면 그 체계 자체가 무너진다는 단순한 원리 때문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며 워싱턴행 비행편을 예약했습니다. 기내에서 노트를 펼쳐 지난 2주 동안 정리한 내용을 다시 읽었습니다. 뉴포트 뉴스, 피츠버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서로 다른 장소였지만 세 곳 모두 같은 결론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1996년에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멈췄습니다.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필요하면 언제든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기술과 인력, 산업 체계는 스스로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서서히, 거의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능력이 국가의 영향력을 좌우하는 수단이 된 이 시점에 미국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보고서의 첫 문장을 무엇으로 시작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쓰고 싶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본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말을 적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책상에 앉아 엘레나 코스타스가 건넸던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뉴포트 뉴스로 떠나기 전에도 대부분 읽었지만 이번에는 그때 무심코 넘겼던 뒷부분을 자세히 봤습니다. 중국의 계약 현황과 미국 공급망 수치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었는데 거기에는 파란 잉크로 동그라미가 쳐진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프랑스도 일본도 캐나다도 아니었습니다. 그 동그라미는 아시아 대륙 동쪽 끝, 작은 반도 위에 찍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표시를 바라보다가 첨부된 분석 자료를 꺼냈습니다. 고위정보분석관 제니퍼 리가 작성한 문서였는데 그 안에 제가 계속 다시 읽게 되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기획, 설계, 핵심 부품 제조, 건설, 운영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불과 2주 동안 미국 원자력 산업이 단계마다 무너져 있는 모습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인디애나주 정도 크기의 나라가 그 모든 역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긴 비행 동안 솔직히 말해 저는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국방 전략가로 오래 일하면서 실제보다 훨씬 낙관적으로 포장된 보고서를 수도 없이 읽어왔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대체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씁니다. 저는 방금 2주 동안 문서 속 문장들과 실제 현장의 현실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두 발로 확인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쉽게 믿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직접 가서 보고 현장에서 확인한 것만으로 판단하자고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KTX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열차는 빠르고 조용하게 한국의 들판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몇 시간 후 저는 남쪽 해안산업 도시인 창원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잠깐 차를 타고 바닷가로 가니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길게 이어진 그 시설은 멀리서 보면 공장이라기보다 작은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늘어선 산업 건물들, 지붕 위로 솟은 대형 크레인들, 공장 전용 부두의 정박한 선박들까지. 규모가 컸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정문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미국에서 방문했던 어느 시설에서도 느끼지 못한 감각을 바로 느꼈습니다. 바닥이 살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신발 바닥을 통해 진동이 올라왔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깊고 묵직한 기계의 리듬이 건물 전체에 맥박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뭔가 큰 것이 돌아가고 있었고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그 진동을 느꼈습니다. 뉴포트 뉴스에서는 빈 작업대가 고요했습니다. 피츠버그에서는 공장들이 녹슨 철문 뒤로 잠겨 있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건설 현장은 모든 것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 안내를 맡은 사람은 수석 엔지니어 박현우 씨였습니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었고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저를 주요 생산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천장은 철골 구조물로 길게 지지되어 있었고 몇 층 높이의 공간 위로 천장 레일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레일을 따라 수백 톤을 들어올릴 수 있는 오버헤드 크레인들이 천천히 움직이며 대형 금속 부품을 작업구역 사이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보호 장비를 갖춘 작업자들은 곳곳에 배치되어 각자 맡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금속이 맞닿는 소리, 기계가 뿜어내는 숨 같은 소리, 부하를 받아 돌아가는 산업 장비의 낮고 무거운 울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 씨는 조립구역과 용접구역을 지나 건물 안쪽 깊숙한 곳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저는 눈앞의 장면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17,000톤 단조 프레스였습니다. 저는 기술 문서로 이런 기계를 읽어본 적이 있었지만 직접 앞에 서는 느낌은 전혀 달랐습니다. 프레스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크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도 드물게 느껴지는 압도감이었습니다. 용광로 열기의 주황과 빨강 사이의 빛으로 달아오른 특수 강철 덩어리가 프레스 안에 놓였고 기계가 내려왔습니다. 소리는 쾅 하는 폭발음이라기보다 가슴으로 느껴지는 묵직한 울림에 가까웠습니다. 땅바닥에서부터 충격이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프레스는 수만 톤의 힘으로 강철을 눌러 형태를 잡고 압축하고 금속 내부 구조를 분자 수준에서 정렬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원자로 압력 용기를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원자로 안에 모든 것을 담아내는 핵심 용기죠. 주조로 만들 수도 없고 작은 조각을 용접해 붙이는 방식으로도 만들 수 없습니다. 한 번에 통째로 단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규모의 기계는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프레스가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박 씨가 설명해 줬습니다. 이 시설은 원자력 부품의 전체 생산 공정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초기 설계 사양부터 최종 제조, 품질 인증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그는 그것을 전 과정 역량이라고 불렀습니다. 설계하고 제작하고 시험하고 인증하고 납품하는 일들이 하나의 지붕 아래에서 하나의 품질 관리 체계로 공정을 모두 이해하는 한 팀에 의해 이어진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덧붙였습니다. 이 규모에서 원자력 수준의 부품에 대해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지구상에 거의 없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프레스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후 박 씨는 저를 용접과 조립 구역으로 데려갔는데 바로 그곳에서 저는 문제 전체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뉴포트 뉴스에서 만난 용접공들은 60살이 넘은 분들이었습니다. 기술은 대체할 수 없었지만 은퇴가 가까웠고 뒤를 이어 배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원의 용접구역에서 본 작업자들은 달랐습니다. 저는 대략 나이를 가늠해봤습니다. 대부분 30대에서 40대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견습생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자기 일을 해온 숙련된 사람들이었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원자력 수준의 용접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오차 범위는 0.1mm, 사람 머리카락 두께의 몇 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은 멈추거나 반복 확인을 하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축적된 경험에서만 나오는 차분하고 안정된 손길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곳의 인력은 미국에서 본 것보다 훨씬 젊냐고요? 그의 대답은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멈춘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1990년대에도 2000년대에도 미국 원자력 산업이 문을 닫고 조용해지던 그 수십 년 동안에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꾸준히 계속 지어왔고
그 말은 일이 항상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훈련 과정이 늘 돌아가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경험 있는 세대 옆에서 다음 세대가 함께 일하며 성장해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직접 보고 직접 만지고 이미 기술을 가진 사람들과 현장에서 부딪히며 배워온 것이죠. 이 기술은 문서나 데이터베이스에만 저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숙련된 손에서 젊은 손으로 수십 년 동안 끊김없이 전달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뉴포트 뉴스의 빈 작업대가 떠올랐습니다. 피츠버그에서 녹슨 간판이 흙바닥에 누워있던 공장들도 떠올랐습니다. VC 서머에 멈춰선 크레인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앞의 작업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에서는 크레인이 움직였고 프레스가 작동했으며 용접공들이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35년을 멈추지 않은 나라와 35년을 멈춘 나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는 그 차이를 더 이상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격차가 아니라 한번 벌어지면 쉽게 메울 수 없는 깊은 간극처럼 느껴졌습니다. 미국은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건설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손이었습니다. 남은 오후 내내 저는 시설 곳곳을 돌며 질문했고 빠짐없이 메모했습니다. 이른 저녁이 되어 박 씨가 정문까지 배웅해줄 즈음에는 노트 절반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창원에 올 때만 해도 회의적인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떠날 때는 전혀 다른 것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엘레나의 파일 속에서 제니퍼 리가 적어둔 그 한 문장이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 눈으로 확인한 증거였습니다. 그 문장은 단지 문서 속 문장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묘사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분명히 문턱을 넘어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지 태평양을 건너 다른 나라에 왔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원자력 산업이 지금 당장 따라갈 수 없는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설 안에 제가 직접 들어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제 앞으로 제가 무엇을 보더라도 반드시 함께 가져가야 할 기준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을 떠나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였고 꼭 확인해야 할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였습니다. 회의 자료에서 바라카에 대해 읽은 적은 있었지만 그 문서만으로는 제가 곧 보게 될 장면을 제대로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부다비 시내에서 발전소 부지까지 가는 길은 광활한 사막을 가로지르는 길이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평평한 옅은 빛깔의 땅이 끝없이 이어졌고 하늘은 그 위로 넓게 열려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켜진 차에서 내리는 순간 아침인데도 햇볕이 피부에 묵직하게 닿았습니다. 공기에는 마른 먼지와 뜨거운 모래 냄새가 섞여 있었고 그늘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밀한 제작이 필요하고 온도 관리가 중요하며 통제된 환경에서 수천 시간의 숙련 노동이 요구되는 대형 구조물을 짓기에 사람이 버티기 쉬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막 너머로 바라카 발전소가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원자로 경납돔 4개가 하얗고 매끄러운 모습으로 사막의 갈색과 노란색 배경 위에 일직선으로 서 있었습니다. 규모가 컸고 무엇보다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갖춰야 할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질서 있고 단단했으며 오래도록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몇 주 동안 미국에서 완공됐어야 하지만 끝내 멈춰 서 있던 건설 현장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자연환경 중 하나에 서서 이미 가동 중이며 나라 전체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원자로 내 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대비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설 운영 총책임자 살렘 알 마즈루에이가 입구에서 저를 맞이했고 발전소 곳곳을 안내해줬습니다. 살렘은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관여해온 사람으로 기획과 건설, 그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어려움들, 그리고 최종 결과까지 모두 꿰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건설팀을 이야기할 때 그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거칠애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본 것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었고 그 경험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살렘은 프랑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프랑스 국영 원자력 회사 EDF가 핀란드와 영국에서 원자로 건설 프로젝트를 맡았던 일입니다. 두 나라 정부가 지원하고 업계 전체가 주목하던 규모 있는 사업이었지만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일정은 수년씩 밀렸고
비용은 처음 예상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프로젝트는 아직도 완공되지 않았고 그 일로 프랑스의 평판은 큰 타격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원자로 4기를 짓겠다고 약속해놓고 정해진 기간 안에 약속한 예산으로 끝내지 못하면 그 실패는 한 번의 계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에 따내려는 모든 계약에 그림자를 들이우게 됩니다. 반면 바라카의 한국 건설팀은 완전히 다른 조건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의 여름 기온은 섭씨 50도에 가깝고 모래폭풍도 수시로 몰아칩니다. 외딴 사막 지역까지 자재와 장비를 옮기는 일 자체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런 환경에서 원자로 4기를 동시에 건설하는 것은 조건이 완벽했더라도 큰 도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팀은 그 일을 해냈습니다. 기간 내에 예산 안에. 살렘은 그 말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2번 반복했습니다. 원자력 건설업계에서 일정과 비용을 동시에 지키는 경우는 너무 드물어서 현장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느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팀은 사막에서 그걸 해냈다는 겁니다. 대화 중 어느 순간 살렘은 재킷 주머니에서 아랍에미리트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00디르함짜리였습니다. 그는 지폐를 뒤집어 제게 내밀었습니다. 뒷면에는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한 나라가 자국 화폐에 새기는 것은 그 나라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지도자, 상징적인 장소, 그리고 국가적 업적 같은 것들이죠. 아랍에미리트는 최고액권 지폐 뒷면에 한국 기업이 지은 원자력 발전소를 새겼습니다. 그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공식적인 신뢰를 드러내는 방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폐를 돌려주고 저는 살렘과 함께 시설을 계속 걸었습니다. 그는 운영 수치도 설명해줬습니다. 바라카의 원자로 4기가 함께 공급하는 전기가 아랍에미리트 전체 전력의 약 25%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원자로 4기로 나라 전력의 4분의 1을 담당하는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지 지어졌다가 아니라 실제로 가동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으며 설계한 대로 정확히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창원에서 봤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단조 프레스, 젊은 용접공들, 멈추지 않고 돌아가던 시설의 묵직한 울림.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역량이 실제 세계에서 결과물로 완성된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창원 공장 바닥에서 만들어진 부품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 4개의 돔 안에 조립되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시작해 완성된 원자로로 이어지는 사슬은 끊어진 곳 없이 이어져 있었고 그 사슬의 각 단계가 제 역할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살렘은 체코 공화국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한국이 최근 체코에 새 원자로를 건설하는 계약을 수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체코는 유럽 국가이자 나토 회원국이며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능한 선택지를 꼼꼼히 검토하는 산업경제 국가라고 했습니다. 프랑스도 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 강하게 경쟁했다고 했고 살렘이 전해들은 바로는 프랑스가 한국의 수주를 막기 위해 일반적인 경쟁 전술을 넘어서는 방법까지 동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체코 정부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체코 쪽에서는 비교가 명확했다고 했습니다. 프랑스는 핀란드와 영국에서 프로젝트를 어렵게 진행하고 있었던 반면 한국은 사막에서 원자로 4기를 일정대로 비용 내에 완공해냈다는 점이었습니다. 체코 정부는 실제 성과를 근거로 실용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부다비를 떠나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의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 제니퍼 리가 분석 자료에 적어둔 그 문장을 그대로 다시 썼습니다. 원자력 건설의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그 문장이었습니다. 처음 그 문장을 읽었을 때 저는 반신반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창원을 다녀왔고 바라카도 다녀왔습니다. 공장을 봤고 완성된 결과물을 봤습니다. 살렘 알 마즈루에이와 이야기를 나눴고 한국이 지은 원자력 발전소가 인쇄된 지폐를 직접 손에 쥐어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니퍼 리가 쓴 문장은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세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을 정확히 적어놓은 것이었고 저는 이제 그 현실을 충분히 봤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련의 흐름은 저를 녹슨 미국 조선소에서 쉬지 않고 돌아가는 한국 공장을 거쳐
아라비아 반도의 사막까지 데려왔습니다. 현장 하나하나가 제가 머릿속에서 그리던 그림에 또 하나의 층을 더해줬습니다. 미국은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실행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수십 년 동안 단절 없이 설계와 실행을 함께 유지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사막 끝자락에 서 있는 하얀 돔 4개가 이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돔들은 나라 전체 전력의 4분의 1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 그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확인한 사실을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그 주 내내 사무실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긴급한 일이 아니면 전화를 모두 돌려달라고 비서에게 부탁했고 문을 닫은 뒤 블라인드까지 내렸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제가 모아온 자료를 전부 펼쳐놓았습니다. 노트, 사진, 출력한 데이터 자료, 현장 보고서들이었습니다. 뉴포트 뉴스, 피츠버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창원, 아부다비. 5곳의 현장을 2개의 대륙에 걸쳐 확인하고 나니 제 머릿속 그림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그림은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꽤 불편한 내용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보고서는 2가지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당장 원자력 발전소를 자체적으로 지을 수 있는가? 그리고 중국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답을 문서로 어떻게 담아내느냐였습니다. 미국 최고위 국방 관료들의 인식 자체를 실제로 바꿀 수 있는 방식으로요. 저는 워싱턴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당연하게 믿는 전제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현실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그들이 굳이 새 나라를 직접 돌아다니지 않아도 제가 본 것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제목부터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방안의 시선을 단번에 붙잡을 수 있는 표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원자력 건설 역량과 21세기 군사 패권, 미국의 전략적 공백과 나아갈 길. 한 줄도 읽기 전부터 이 문서가 단순한 기반시설 평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군사력과 국가 생존에 관한 보고서였습니다. 브리핑 당일, 저는 국방장관실 바로 옆 지하 기밀 브리핑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합참 부의장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책 차관도 있었고 여러 군 계통의 고위 장성들이 테이블 양옆으로 길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제복에 달린 별과 그 별이 상징하는 직위의 무게가 방 안에 압박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세팅하고 발표용 리모컨을 쥔 채 장관의 시작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고 2달여 전 뉴포트 뉴스 조선소를 나서던 순간부터 준비해온 말을 그대로 꺼냈습니다. 미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못한다고요. 방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합참 부의장의 표정이 굳는 것이 보였고 장관은 표정을 유지한 채 시선을 제게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길어지기 전에 곧바로 데이터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 수치를 올렸습니다. 1980년대에는 95%였지만 지금은 30% 아래로 떨어진 국내 부품 자체 생산율. 3만 명이 넘던 원자력 전문 인력이 4천 명도 채 남지 않게 된 현실. 이어서 뉴포트 뉴스 건식 도크에 23개월째 멈춰있는 핵 추진 잠수함 사진을 띄웠습니다. 정기 복귀 예정일보다 9달이 지났는데도 정비를 마칠 자격을 갖춘 용접공이 부족해 그대로 묶여있는 배였습니다. 피츠버그 사진들도 이어서 보여줬습니다. 쇠사슬로 잠긴 철문들, 바닥에 떨어져 누워있던 녹슨 간판, 텅 빈 공장 바닥. 그리고 VC 서머에 멈춰선 크레인을 띄우며 한화로 약 19조 원을 투입하고도 남은 것이 무엇인지 말했습니다. 이끼가 낀 콘크리트 껍데기, 그리고 완공되기도 전에 포기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슬라이드를 바꿔 중국의 상황을 올렸습니다. 16개 나라 3년 만에 체결된 14건의 계약. 파키스탄, 이집트,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지도 위에 계약들이 퍼져 있는 모습이 펼쳐졌는데 마치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을 천천히 감싸 들어오는 그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계약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발전소를 지어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60년 동안 이어지는 연료 공급 의존,
60년 동안 이어지는 부품과 유지보수 의존이었습니다. 원자로를 지어준 나라가 운영국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60년이죠. 중국은 군인 한 명 보내지 않고도 60년짜리 동맹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마치기도 전에 장관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성이 제가 기다리고 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면 대안이 무엇이냐고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화면에 지도 하나가 뜨고 한반도 위에 작은 파란 점이 표시됐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기획, 설계, 핵심 부품 제조, 건설, 운영까지 전 과정을 외부 공급자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역량을 가진 나라는 딱 한 곳뿐이라고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APR 1400원자로 설계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원자력 안전기관인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인증심사를 통과했다는 사실도 다시 짚었습니다. 우리의 규제기관이 한국의 기술을 검토해 미국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확인한 이상 기술적으로 외면할 근거는 없었습니다. 저는 재킷 주머니에서 아랍에미리트 1000디르함 지폐를 꺼내 회의 테이블 위에 평평하게 놓았습니다. 정책 차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여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그 뒷면에 무엇이 인쇄돼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지은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가 다른 나라의 공식 화폐에 영구적인 신뢰의 기록처럼 새겨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체코 공화국 계약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프랑스가 그 계약을 가져가려 했지만 실패했던 과정도 말했고 체코 관리들이 결정 이유로 제시한 근거도 전달했습니다. 결론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해냈고 프랑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체코는 눈앞의 증거를 보고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다만 이번 침묵은 성격이 달랐습니다. 처음의 침묵이 충격에 대한 반응이었다면 이번 침묵은 누구도 사실이길 바라지 않았지만 제시된 증거 앞에서 더는 반박하기 어려운 결론을 받아들이며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올렸습니다. 문장 하나였습니다. 원자력 건설 역량은 60년짜리 동맹을 만드는 무기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장관을 향해 결론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핵무기는 파괴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연결합니다. 중국은 이미 그 사실을 이해했고 미국이 다른 곳을 바라보는 동안 수년째 그 방식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유일한 길은 미국이 잃어버린 역량을 아직 갖고 있는 단 하나의 동맹국, 대한민국과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50년 동안 그 역량을 끊김없이 유지해왔습니다. 사막에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프랑스가 빼앗으려 했던 계약들을 따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중국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가기 전에 미국이 이 현실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행동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멈추자 장관은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미 원자력 협력의 구체 전략 수립을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고비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을요. 제 경력에서 가장 어려운 일, 즉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군 고위 관료들로 가득 찬 방 한가운데 서서 미국이 늘 할 수 있다고 믿어온 일을 지금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일이 끝났다는 걸요. 브리핑은 정확히 닿아야 할 곳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제가 창원과 바라카에서 본 멈추지 않는 현장은 단지 공장의 풍경이 아니라 국가가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 그 자체였다는 것을요. 한국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손을 지켰고 그 손이 결국 세계의 선택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브리핑 룸을 나서자 90일 동안 가슴 깊이 눌려있던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장관은 분명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력 전략을 설계하는 작업을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워싱턴으로 돌아와 만들어내야 했던 결과였고 결국 그 문은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일정이 끝나기 전에 제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늘 같은 자리에 아버지의 해군 군복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이번 출장을 준비하면서 가족집에서 찾아온 또 다른 사진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사진이었습니다.
50년 전 한국의 어느 건설 현장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안전모를 쓰고 있었고 한국인 엔지니어들과 기술자들 사이에 서서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 뒤로 보이던 현장은 한국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고리 원자력 발전소였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 기술 자문으로 파견되어 한국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미국 전문가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거의 경험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들어 아버지가 지내고 계신 요양시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고 가늘었습니다. 요즘은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저는 차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브리핑이 끝났고 장관이 다음 단계를 승인했으며 50년 전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한국 엔지니어들이 이제 미국이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냈다고요. 아버지가 그들에게 전달하는데 힘을 보탰던 지식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씨앗이 지금은 다른 어떤 서방 동맹국도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완전한 산업 역량으로 자라났다고요. 그리고 그 역량이 이제 두 나라 사이 새로운 안보 협력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말을 마친 뒤 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예전에 한 번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깊이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고리에서 함께 일하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눈빛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눈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어 두려는 눈이었다고요. 기술을 일시적인 지식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자산처럼 대하는 태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배운 것을 쉽게 흘려보내지 않을 거라고 그때 이미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50년이 지나 그 말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에 해가 지고 있었고 포토맥 강 너머로 하늘이 붉은빛과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펜을 들어 협력 문서 초안을 쓰기 전에 한 가지를 분명히 정리해야 했습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몇 달, 어쩌면 몇 년에 걸쳐 이어질 세부적이고 복잡한 작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정치적인 조율, 전략적 계산이 모두 얽혀있는 과제였습니다. 장관의 지시는 단순한 관심 표명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과의 원자력 파트너십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틀을 만들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협력 구조를 설계하고 한국의 제조와 건설 역량이 미국 공급망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기술 공유의 범위, 공동 프로젝트의 방식, 전 세계 원자력 사업에서 두 나라가 어떻게 함께 움직일지에 대한 법적, 안보적 틀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물론 한국이 그 역량을 아무 조건 없이 내어줄 리는 없었습니다. 한국은 50년 동안 단절 없이 쌓아온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분명한 전략적 자산이었습니다. 협력은 상호 이익 위에서 설계되어야 했습니다. 한국도 얻는 것이 있어야 했고 미국도 분명히 얻는 것이 있어야 했습니다. 미국이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것은 기존 동맹 네트워크, 규제 체계, 자금 조달 능력,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가 가장 많이 지어질 나라들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이 가져오는 것은 돈이나 외교적 영향력만으로는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끊기지 않은 현장 숙련의 흐름, 가동 중인 공장, 훈련된 인력, 그리고 기간 내의 예산 안에서 원자로를 완공해낸 검증된 실적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어느 한 나라가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힘이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이 경계할 조합이었고 동시에 지금 중국과 계약을 맺고 있는 나라들이 실제로는 원하고 있을 선택지이기도 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일정과 비용을 지키며 장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대안 말입니다. 저는 새 노트를 펼쳐 첫 장 맨 위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을 썼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력 기본 프레임워크 시작. 그 아래에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답해야 할 질문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협력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기술 이전의 기준은 무엇으로 정할 것인지, 공동 수출 프로젝트의 구조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이 작업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문서 위 계획으로만 남을지는 앞으로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50년 전 아버지는 한국의 건설 현장에서 엔지니어들에게 무언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고 키워냈습니다. 이제 그 축적된 역량이 다시 미국을 향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이 단순한 상징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전략이 되도록 만드는 일. 그것이 이제 제 앞에 놓인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이어온 시간의 힘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존중하고 함께 이어가는 선택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은 설계도를 가졌지만 한국은 손을 지켰습니다. 35년의 공백을 가진 거인과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쇠를 달고 온 강소국. 아서 벤스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닌 포기하지 않은 시간이 만들어낸 거대한 격차였습니다. 50년 전 우리가 미국의 등 뒤에서 배우던 기술은 이제 거꾸로 미국의 안보를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60년 동안 이어질 혈맹의 상징이자 한국가의 전력을 책임지는 심장입니다. 이제 세계는 다시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았기에 기회를 잡은 대한민국. 우리는 이 시간의 힘을 앞으로 어떻게 더 키워나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멈춰버린 거인과 다시 뛰는 한국. 두 나라의 새로운 동행이 세계의 패권을 어떻게 바꿀지 댓글로 여러분의 통찰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